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어,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너희들도 뉴스를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노벨상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이 탄 게 2000년이니까 20몇 년 전에 평화상을 노벨 평화상을 김대중 대통령이 탈 때 한 번 탔고 어, 이 평화상은 뭘 이렇게 성과를 내서 탔다기보다는 일종의 정치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뭐 이렇게 물론 이제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어, 노벨상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상을 사실 한국 근대 문학이 100년 넘는 역사를 갖는데 어, 중국의 작가나 일본의 작가는 심지어 일본은 두 명이나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어, 우리나라 사람의 이제 우리나라의 문학에 노벨 문학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안타까워하고 좀 그랬는데 오늘 사실은 선생님 좋아하는 뭐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몇 해 동안 근 10년 동안 노벨 문학상에 계속 그 주요 후보로 거론이 돼서 올해는 혹시 탈까라고 해서 사실은 노벨 문학상 기사들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 한강을 언급하는 이야기가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늘 선생님 사실 수업이 엄청 많았는데 아침부터 나와서 1시부터 수업을 해서 지금 좀 전까지 계속 수업을 했는데 갑자기 막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뉴스보를 보고서 어, 대단히 그 감격스러운 날이라고 봐야겠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그 한강의 작품의 판권을 갖고 있는 창비 주식을 사둘 걸 그랬어. 어, 그래서 우리 지금 사실 내년 3월 정도까지 무엇을 읽을지 선생님 다 계획을 짜놨는데 어, 그 다음 계획 정도에는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좀 너희들은 같이 읽기 좀 그렇고 맨부커상이라고 하는 3대 문학상을 뭐 10년 전에 탔지요. 그 다음에 소년이 온다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제주도 이건 5.18 광주를 다룬 작품이고 소년이 온다 아니면 그 작별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제주 4.3 사태 사건을 형상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스웨덴 할리먼이 발표한 그 문구들을 보니까 역사적 트라우마에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취약한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작품이다. 뭐 이렇게 어, 작가를 소개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 대체로 아마 그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출세작보다 노벨 문학상에서는 이 소년이 온다, 5.18 광주를 소재로 한 작품이나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주 4.3을 소재로 한 작품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서 상을 줬구나. 이러면서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 우리도 한강의 이 쾌거, 한강이 쾌거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 문학의 그 100년의 수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세계인한테 읽힐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우리 문학이 얻었다는 점에서 한강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한국 문학을 사랑하고 한때는 그래도 우리 문학 창작을 하려고 했던 선생님의 어떤 꿈이었는데
지금은 뭐 꿈꾸지도 않고 그런데 대단하다는 감격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우리가 이게 책을 읽는 모임이잖아 이 밤에 그래서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고 하는 이 한국 문학의 쾌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어, 선생님 오늘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침 1시부터 계속 떠들었더니 목이 상태가 별론데 아무튼 어, 자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가 머리스타인이라고 하는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이 그 분석 심리, 아이고, 분석 심리학이라고 하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심리학을 창설한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1900 이제 20년대 주로 활동한 20년, 30년대 활동한 심리학자의 이론을 해설한 책이지.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BTS라든지 인플루언서들이 아주 강조한 책이고 뭐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융의 영혼의 지도 1편을 그 지난 시간에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지만 어떤 책의 단행본 한 권을 반절씩 읽어서 두 주에 나눠서 선생님이 해설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우리 이 모임의 표어인데요. 도금을 달아보면 독서, 파, 만권, 필하, 여, 유신, 두보. 당송 팔대가의 한 사람이고 성당 시대의 당나라를 대표하는 이백과 두보. 통상 우리가 시선이라고 부르는 아이고 시성이라고 불리죠. 시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두보의 두자미의 시 구절입니다. 책을 만 권을 독파하면 붓끝이 필하, 붓이 써지는 글 써지는 것이 마치 귀신 들린 듯하다라고 하는 한시의 구절인데 어, 글만 귀신처럼 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 기량을 갈고 닦고 우리의 삶의 그 방편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서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영국 작가의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이 책 영혼의 지도에서도 지킬과 하이드라든지 어, 이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에 대해서 중간에 언급이 있는데 음, 혹시 그 오스카 와일드의 이 소설을 읽거나 영화로도 있는데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혹시 줄거리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없나? 간략하게만 설명하면 도리안 그레이라고 하는 미남자가 하루는 그 어떤 화가 서술자인 서술자는 직업이 화가인데 이 화가의 모델이 돼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초상화를 그린 거야. 지금 이 초상화는 늙고 굉장히 좀 악마적인 모습인데 원래는 지금 이 얼굴이 원래 자기 얼굴이야. 그래서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화를 그려놨어. 그런데 이 도리안 그레이가 너무 잘생기고 훌륭하고 멋지고 그런 이 귀족의 청년인데 이 사람이 이 모델 자기가 그린 그 자기를 그린 자기가 모델이 돼서 그려진 이 화가의 작품을 보고서 너무 감격한 거야. 내가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나요? 그러면서 슬퍼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앞으로 늙어가서
이제 이 아름다운 미모의 얼짱이 없어질 텐데, 늙어갈 텐데, 이 그림은 영원히 나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있겠군요라고 해서 슬퍼한단 말이야. 그런데 약간 이 판타지 작품인데, 이 그리안 도레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런 뛰어난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남들의 사랑을 받고 하지만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어, 자꾸 나쁜 짓을 해. 타락한 삶을 살아. 그래서 흥청망청 사는데 신기하게도 도리안 그레이는 늙지 않고 이 아름다운 외모를 10년째, 20년째 계속 유지를 하는 내용이야. 그런데 비밀은 뭐냐면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 대신 늙고 대신 험악한 표정이 되고 대신 나쁜 마음을 가진 어떤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판타지입니다. 영화도 그래서 그 좀 재밌게 잘 연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 그냥 재밌는 소설인데 이 융의 지난번에 선생님 우리가 다뤘던 것이 인간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아, 의식하는 자아 말고도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적 가면이라고 했지.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사회적으로 어, 이제 프로이드에 의하면 이 초자, 부모님이라든지 사회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적 역할로서의 어떤 사람들의 표정과 얼굴을 이렇게 강요하는데 그 페르소나에 부합한 사람이 되고자 이렇게 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이 사회적 얼굴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선생님은 지금 너희들 앞에서 어떤 가면을 썼냐면 학원 강사로서 너희들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의 가면을 쓰고 있는 건데 이 페르소나를 만드느라고 억압된 것들 있잖아요. 이 억압된 것들이 뭘 만들어내냐면 사회적인 가면, 우리가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얼굴을 만드느라고 그 반대급부로 그림자, 섀도우라고 하는데 내면에 그림자가 생긴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면, 어떤 캐릭터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면, 사실은 내가 페르소나를 형성하고자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착한 아들로, 혹은 착한 학생으로, 혹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혹은 뭐 선생님 같은 가장으로서 그런 얼굴들을 하기 위해서 억눌러 놓은 실제 존재하는 나의 그 내면이 바로 섀도우인데,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를 과, 그냥 드러내고 있는, 겉으로 그림자가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 페르소나적 인격이 나의 섀도우를 눌렀던 그 힘으로 그것을 누구한테 투영하냐면,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투영하냐면 바로 그 페르소나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한테 투영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미워하는 어떤 누군가의 모습은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섀도우의 반영이고 투영이다. 뭐 이렇게 칼 구스타프 융이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드러내고자 하는 상징성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안 늙을 수 없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들한테 비춰지고자 하는 모습으로만 있다면 그 한쪽 편은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 거예요? 차곡차곡? 이 초상화 속에 이 추악하고 늙어버리고 탐욕적인 그 표정을 가진 초상화가 대신하고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마치 그 이 책에서도 앞부분에서 얘기하지만 우리의 어떤 이 에너지, 리비도라고 하는 것이 내면의 에너지가
물론 프로이드는 이제 그것을 성욕이나 성적인 에너지로 설명했지만 우리 이렇게 억눌려진 어떤 에너지들 이것이 그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가지고 우리를 형성하고 있고 그것이 자꾸만 이렇게 투영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개입을 한다. 어, 선생님은 그 오스카 와일드가 도리안 그레이의 초생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런 마음들을 인간의 어떤 그 양면성 같은 것들, 지킬이 밖에 나오고자 해서 눌러놓은 하이드 같은 악한이 있듯이 그런 것을 이제 우리의 자아 중에 페르소나와 섀도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안에 보면 마찬가지로 남성에게는 남성으로서의 페르소나, 사회적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억눌려진 아니마라고 하는 남성 안에 내재하고 있는 여성성 또는 여성이라면 사회가 자꾸 여성에게 여성성을 강요하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담겨 있는 여성 안에 담겨 있는 내면인 아니무스 이런 것들이 내재하고 있고 또 이 아니마나 아니무스 이하의 원형들이 내재하고 있는데 이 원형들은 언제 발생한 것이냐면 우리가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이 되면서 혹은 인간 전체 그래서 이 원형은 그 보편적인 인간 그러니까 나 개인이 만들어진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이런 원형적인 그 내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아니마, 아니무스, 섀도우 이런 것에 갖가지 컴플렉스들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마음에 다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심연 중에 심연에 뭐가 있냐면 셀프,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자아가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아의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를 탐구하는 과정. 내가 바로 페르소나이면서 동시에 섀도이고 아님하고 원형이고 온갖 기억들이 내재된 그 리비도를 생산하고 있는 이, 어, 이 자기. 라고 하는 이 전일성이라고 하는데 전체가 구분되는 자아가 따로 있고 페르소나, 섀도우, 아니마, 원형 이런 것이 각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가 우리의 과거로부터 있었던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 요소들이 전일적으로 뭉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자신임을 찾아가는 과정이 진짜 자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는 이 페르소나를 형성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를 이루고 사회적으로 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책에 의하면 이 청소년기의 임무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선생님처럼 이제 중년에 겪어본 것들을 바탕으로 내 안에 충분히 페르소나와 섀도우를 경험하고 내 안에 있는 여성성도 선생님도 이제 요즘 자꾸 소설 보면서 눈물이 나고 하는 게 아, 뭐 갱년기가 돼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가라고 생각하지만 융에 의하면 그것은 원래부터 내가 어떤 가지고 있었던 아니마라고 하는 여성성이 이제 나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좀 눈물을 흘리면 어때? 뭐 이렇게 하면서 표출되는 이런 식으로 이 중년의 나이가 되면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자기를 찾는 과정 이것을 어, 대성화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도리안 그레이가 결국에는 자신은 자신이 하고 싶지 않고 자신이 갖고 싶지 않은 노화라든지 혹은 탐욕적인 얼굴이라든지 이런 나쁜 욕망들을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이 한쪽에서 초상화가 계속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가 사회적인 나를 페르소나로만 인정하고 다양한 가면의 가능성들이나 그 가면 이하의 수많은 자 말고도 수많은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분열된 자가 되는 거지. 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탐욕적인 이 그 실제 사람인 그 도레이안 그레이가 되듯이. 음,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작품이라고 이 책에서 다루고 있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어, 선생님이 그 이 책을 이제 지난 5장까지를 중심으로 앞쪽에서 좀 설명을 했고 사실은 이제 6장까지 거의 설명을 했는데 어, 이 책의 후반부가 사실은 뭐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6장 너머에 지금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한 게 이게 그 자기를 경험한다는 것.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는 자기를 찾고 그 자기라는 것은 단지 그 내면의 깊은 그곳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 자기가 오히려 자아부터 우리의 집단 무의식이라든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아니마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나라고 하는 것을 얘가 찾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전일성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하는 거죠. 전일성이라는 것이 부분으로 나뉘지 않고 종합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상태를 전일성이라고 하는데 그 내가 그 표면적인 나뿐만 아니라 이면적인 나 역시도 인정하고 그것이 나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자기의 발견이고 그리고 전일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개성화 과정인데, 이 책에서 조금 읽으면서 좀 의아한 용어인데, 뒤쪽에 이제 글쓴이의 옴기니의 해설에 보면, 대체로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개성화를 그 개인화, 남들과 다른 그 자신만의 독특함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개성화라고 하고 우리도 그렇잖아. 아, 쟤 되게 개성적인 인물이야. 라면 전형성, 보편성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를 개성적 존재라고 할 때 개성화인데 오히려 융은 자기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류 보편적인 혹은 인류를 또 뛰어넘는 생명 보편적인 더 심하게 얘기하면 생명도 뛰어넘는 우주 보편적인 마음이 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우주적인 나, 물질과 생명을 구분하지 않는 이 통합된 나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과정. 어떻게 보면 되게 보편화, 추상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말이어서 개성화와 반대되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융의 개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 오히려 그런 반대 방향의 용어라는 점. 그래서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 8장을 읽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9장인데, 이 9장은 사실 선생님도 이 9장을 읽으면서, 아, 이거 좀 애매하다. 왜 애매하냐면, 이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이 볼 때는 과학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좀 읽게 됐고, 앞에서 다시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약간 미신적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이 책의 후반부를 읽은 학생들은 좀 공감을 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절대지라든지 우주론, 뭐 동시성을 바탕으로 한 이 융의 우주론이 물론 이제 이 융의 시대가
그 뉴턴이나 아인슈타인과 같은 이 고전 역학적인 해석이 수학적 해석이 이 고전 역학적인 해석이 가능한 시대를 뛰어넘어서 자꾸 이제 양자역학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간의 특성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시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당시에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우리 동시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우주론이 붕괴돼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고전 역학과 더불어서 양자역학의 이 세계관이 통합이 안 됐는데 그 통합을 지금 이 통일장 이론이라고 해서 이것들을 추구하는 이 현대 물리학자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전에 읽었던 그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든지 뭐 이런 그 첨단 물리학자들이 탐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만한 통합된 이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의 산물로서 그것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느끼기엔 약간 사이비처럼 느껴지는 그런 동시성과 새로운 패러다임 우주론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어떤 상상의 폭을 넓히고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일종의 지적 프레임 안에 갇히지 않게 하는 어떤 이러한 어떤 발상으로서의 융의 생각은 이렇게 수용할 만하다. 이런 자세는. 그런데 융이 설명하는 방식의 이것이 과연 우리한테 그 좀 역효과나 그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은 이게 왠지 반지성지로 가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선생님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 과연 이것까지 좀 우리가 다뤄야 되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책의 그 마지막 장이니까 안 다룰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간단히 언급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 책을 도전한 사람들 중에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 프로그램이 망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데 이 책의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자기를 찾는 과정, 개성화 과정에서의 이 사회책 모델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볼 생각으로 이렇게 선생님 책 한 부분을 이렇게 찍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동시성을 얘기하면서 이 융이 이 주역 동양 고전인 주역을 자꾸 언급을 하고 있길래 이 주역은 도대체 뭐냐를 시간이 된다면 잠깐 설명을 할 생각인데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음, 선생님하고 이 모임을 계속 하고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선생님이 일종의 패턴이 있죠. 처음에 어떤 책의 전체 작가 소개라든지 배경 설명들을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시간에는 대체로 선생님이 이 책을 어떤 방식으로 읽었는지를 선생님의 블로그는 PPP 2009 2009잖아. 그래서 어, 너희가 이제 그 좋아하는 우리 국정님하고 선생님이 대학교 때부터 동기고 친구인데 같이 만든 모임의 이름의 이니셜이 PPP야. 그래서 PPP의 2009에 선생님 블로그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참고할 만한 책들이 대체로 뭐 이와 같은 형식으로 선생님이 써놓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어야 되나 아니면 뭐 요즘 선생님 무슨 책을 읽고 있나 이게 궁금하면 들어가서 참고를 해도 좋습니다. 이상하게 써놓은 서평들을 제외하면 다 공개로 돼 있으니까 어, 공개된 것들은 대체로 그냥 너희들이 뭐 참고해도 괜찮을 만한 책들이야. 어, 선생님이 이제 항상 뭐 이제 가장 인상 깊은 한 부분을 이렇게 좀 요약 인용을 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이 전체 책을 잘 갈무리하고 있는 책이 부분이 아닌가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보려고 좀 따봤습니다. 융은 심리 발달에 대해
논의하고자 개성화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는 개성화란 연합되어 있으면서 독특한 성격, 개인, 분열되지 않은 통합적 인격이라고 정의된다. 정의만 해도 이상하죠. 개성화는 삶의 전반부에 이상적으로 성취되는 것. 자아, 페르소나의 이상적 발달. 아까 얘기했죠. 사회적 자아를 우리는 만들어 갈 때라고. 뭐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특정 분야의 사회적인 얼굴들을 이렇게 잘 연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발달을 넘어서는 것이래. 개성화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과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자아 페르소나의 이상적 발달은 의식이라는 전체 그림에서 볼 때 처리해야 할 심리적 과제를 제법 남겨놓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이 책을 잘 이해한 학생들은 왜 이런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을 건데 어떤 거냐면 이 프로이드와 처음에 이제 같이 시작한 연구잖아. 우리 인간의 마음, 무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두 힌트에서 프로이드가 어떻게 보면 이 정신분석학 심리학의 가장 그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와 이렇게 벌어진 가장 큰 차이점이 어, 그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발생하면서 어, 무의식적인 개인이 형성된다. 그래서 어린 시절 그 가족들 혹은 어린 시절의 이런 부모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그 어떤 성적인 에너지, 리비도가 형성돼서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엄마와의 사이에서의 아버지에 대한 질투나 이런 것들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걸 만들어서 최초엔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욕망들이 내재되는데 그것이 아버지와의 그 경쟁 속에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아버지를 약간 신격화하고 아버지가 강요하는 초자, 이 어떤 윤리라든지 이런 덕목들을 내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트라우마들이 우리의 어, 그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자꾸만 그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 나는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의 상처들, 정신적 외상들, 트라우마들이 이렇게 그 정신병 같은 신경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우리는 꿈을 통해서 이 초자가 잠들고 있을 때, 의식이 잠들고 있을 때 발현될 수 있는 무의식, 이것들을 탐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수면 위로 올려놓고서 우리가 인지할 때, 아, 내가 과거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그 수면 위로 올려놓을 때 어떤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간단히 얘기한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의 요체라면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대체로 어린 시절에 우리의 마음들이 다 형성된다라고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런데 그와 결별한 이 융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 정도가 아니라 새가 태어나서 그 누구와의 도움도 없이도 날 수 있고 정교한 둥지들을 혼자서도 지을 수 있다면 과연 그것이 어디서 왔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본능적으로 우리가 통상 생득적이라고 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인간의 그 몸 안에 그런 DNA로서 정보로서 그런 것들이 내재한 채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림자나 아니마나 아니무스나 아니면 우리가 통합되어야 하는 그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면들이 있잖아. 무의식들이 있잖아. 원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나에 의해서 자꾸만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아주 그 인간이 아니던 시절부터로 회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꾸만 발견해서 나라는 것, 그게 자기라는 것을 전일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것이 프로이드하고 가장 크게 구별되는 이 융의 심리학의 분석 심리학의 그 어떤 일종의 모델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 아 인간이
내가 자아 페르소나 정도를 인식했다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훌륭한 얼굴들을 막 여러 개를 갖췄다고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야. 개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 이게 나가 전부가 아니구나. 왜? 페르소나에서 그림자는 아직 통합되지 않았고, 아니마나 혹은 아니무스는 무의식에 계속 남아있고, 자기는 진짜 그 아주 심연 속에 있는 자기는 이러한 그림의 배우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포착되는 일이 그 젊은 시절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제기된다. 성격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결합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이거 심리적이네. 심리적 통일성을 성취할 수 있는가? 개성화의 임무 수행은 실패할 수 있는가? 그 누구는 개성화에 성공하고 누구는 개성화에 실패하는 건가? 이런 의문들을 이 머리스타인은 제기하는 거지. 사람은 분열되고 통합되지 않으며 내면적으로 다중적인 상태로 노년에 이르고 피상적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사회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성공한 삶을 영위할 수도 있다. 자아 수준에서, 표층 수준에서. 의식 수준에서 깊은 내면적 통일성은 의심할 바 없이 매우 강한 선천적 충동을 갖췄다 해도 사실 성취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여기서 융이 의미하는 개성화의 추동이란 개성화가 이렇게 추동한다, 끌어당기는 힘이란 1차적으로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리학적인 것이다. 아, 굉장히 어려운 말이어서 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은 선생님도 어, 너희한테 확답을 해서 가르칠 자신이 없는데, 음, 아무튼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전불 스포라고 하는데, 어, 선생님으로서 약간 부끄러운 것은 내가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 우가 이 전불스포의 마음인데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뭐 완벽한 독서는 없는 것이고 선생님이 시행착오가 너희가 더 청출하라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바탕, 계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위안을 해봅니다. 선생님이 이 책을 읽고서 이제 소감이 이런 거야. 일단은 너희랑 같이 읽고 있는데 BTS한테 영감을 준 고전이란 명성 때문에 선생님도 아, BTS가 읽었으면 나도 읽어야지. 융의 원전이 아닌 해설서가 이렇게 난해해도 싶은 되는가 싶다. 이 책을 읽기 위해 다시 이 책에 대한 해설서가 필요한 수준이다. 그래도 이번에 고생했으니 원전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용기를 내봅니다. 물론 융의 동시성 부분을 읽으며 그의 이론이 과학적이라기보다는 플라톤이라든지 아니면 그 중세시대의 플로티누스와 같이 이 형이상학,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한 어떤 세계관이 아니라 경험을 초월한 물리적 세계를 벗어난 그냥 관념적 세계, 마치 수학 같은 세계. 이 플라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적 세계는 그것의 원형이 되는 이 이데아라고 하는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진리의 세계가 있고 그것은 완벽한 세계여서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는 없는데 그 이상적인 이데아의 세계에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원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런 것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 관념적으로는 뭐 그렇다 뭐 그렇다고 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검증 가능한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통상 그래서 그것을 과학과 구별되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심리학을 연구해가지고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고치기도 하고 금쪽이를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하는 그 이론의 근간에 프로이드나 혹은 융이나 뭐 아들러나 뭐 이런 심리학자들의 토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실제로 임상에서. 그런데 그 이론가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약간은 현실 세계에서 동떨어진 형이상학적인 이 관념의 그냥 어떤 모델인가? 모형인가? 이런 의심을
지을 수 없었다는 거야. 여기서 동시성을 잠깐 설명하고 가면 하루는 융이 이 과학 지식 이 책에서도 잠깐 언급하는데 이 풍뎅이 꿈을 꿨다는 어떤 여자의 이 정신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여자가 자꾸 그 황금풍뎅이를 선물 받는 꿈을 꿨는데 그때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창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풍뎅이가 있어서 융이 그 풍뎅이를 잡아서 그 여자한테 주면서 당신이 꿈에서 본 선물 받았던 그 풍뎅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상 우리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인데 이 우연의 일치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 동시적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이 사실은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인과 결과가 되려면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이게 전이고 이게 시간적으로는 이게 아이고, 이게 후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후의 관계가 있고 또 이 전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으로서도 이게 전의 사건과 후의 사건이라고 하는 건 시공간적인 선후 관계가 있어서 이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경험 철학, 아니, 경험적인 그 과학인데 이런 것들이 없이 시공간성을 초월한 연결이라고 하는 시공간을 초월한 연결이니 그것은 그 전과 후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시성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꿈에서 본 이 여자의 꿈에서 본 황금 풍뎅이가 지금 현실에서의 이 풍뎅이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지. 아, 이거는 좀 이상한 이론인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이 융이 이제 주역을 이제 계속 그 언급하고 있는데 주역은 어떤 거냐면 주역을 따로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주역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점을 친단 말이야. 시초점이라고 해서 우리 학원에 이렇게 본 사람도 있을 거야. 선생님이 무슨 그 이렇게 이런 통이 이렇게 생겼어. 뭐 이렇게 생긴 통인데 지금 선생님 내포에다 옮겨놨는데 그 대나무로 만든 아니 나무로 만든 통에 대나무 나무젓가락처럼 막 꽂혀 있는 게 있어. 이거를 산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산통에 산가지들이 꽂혀 있는데 이것들을 흔들어 가지고 이 시초라고 해서 이걸 뽑아 가지고 일종의 이 형이상학적인 이 64가지의 경우의 수를 만든단 말이야. 이야기가 바깥으로 약간 셀 것 같은데 잠깐 얘기를 하자면 과거에 그 어떤 학생이 하나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문과로 지금 이과인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문과인데 이과인데 문과로 옮겨야 되냐 자기 수학 성적 안 나와서 아무래도 문과로 대학을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야 그건 네가 판단할 문제고 내가 문과 가라고 할 때 진작 문과 가지 이 새끼야 그러면서 막 구박만 잔뜩 하고 보냈는데 얘가 계속 고민을 하는 거야. 문과로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나도 뭐 어떻게 판단해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계속 찾아오길래 선생님이 너 일로 와봐. 그러고서 점을 쳤어. 그 선생님이 사이비 점쟁이여서 점을 쳤는데 점을 쳤더니 뭐가 나왔냐면 밑에 이렇게 하면 이게 음이 세 개가 있는 이것은 이제 물이고 뒤에 위쪽에 이렇게 생긴 밑에는 이게 이건 양이고 이거 3이라고 하고 이걸 음이라고 하는데 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 음이 나오다가 뒤쪽에 양이 나오는 이거는 이제 위쪽은 산이거든. 그래서
아, 물이 낸다.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너무 많이 했다. 땅이지. 그래서 산지박괴가 나온 거야. 산지박이 있을 텐데 어디 있나. 아무튼 이렇게 생긴 꾀가 나왔는데 여기 있네. 박괴가 있네. 이 박괴가 나와서 선생님이 박은 이게 벗겨진다는 뜻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방리된다고 할 때 그 박자거든. 그래서 이게 흉한 꾀야. 그래서 야, 문과로 안 옮기는 게 좋겠다. 너 너무 고생스러운데 이거 지금 안 좋고 안 좋고 안 좋고 안 좋고 안 좋아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이게 그 좋은 그냥 계속 안 좋다가 마지막에 한 번 좋은 꾀라서 이런 꾀는 통상 하지 말라는 꾀다. 그리고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산지박괴 다음이 복괴야. 이거를 이제 180도 회전하면 이 상태가 되잖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속에 마지막에 이 어떤 그 생명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는 꽁꽁 얼어붙은 그 겨울에 아래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어떤 에너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괴여서 이게 제일 마지막 괴 이름이 석과불식이라고 해서 큰 과일은 따먹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과실을 따지 않는 거고 그 과일을 심어가지고 나중에 새싹이 나는 그런 꾀니 이거 딱 봐도 재수하는 꾀란 말이야. 고3이 그 이과에서 문과로 옮기면. 그래서 말렸어. 그랬는데 얘가 아니나 다를까 모의고사를 계속 뭐 3월부터 망치다가 수능까지 망쳤어. 그래가지고 아, 대학을 못 가는구나 라고 했는데 아 문과로 옮기긴 했어. 옮겼어. 그리고서 최종적으로 논술 시험에서 붙어가지고 한양대를 갔어. 이놈이 붙어가지고 전화가 왔네 아침에. 그래가지고 너무 막 감격의 눈물을 막 흘리면서 선생님 자고 있는데 선생님 그래가지고 깨가지고 야 웬일이냐 그랬더니 선생님 붙었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축하한다. 정말 선생님 덕분이야. 막 이렇게 뭐 얘기를 하더니 이놈이 뭔 얘기를 하냐면 그때 선생님이 점을 볼 때 마지막 하나는 무조건 좋다고 해서 자기는 믿었다는 거야. 논술에 붙을 거라고. 그 나는 분명히 바꾸지 말라고 했거든. 왜? 이거 재수할 거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 선생님이 잠깐 갑자기 왜 그 전본 얘기를 하냐? 선생님이 점쟁이라는 걸 알려주려는 게 아니고 이게 동시성에 이 융이 동시성을 얘기하는 게 의심스럽다는 거야, 마치. 왜? 봐봐라. 선생님이 점괘를, 물론 이제 그 친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시초를 해가지고 산지박계가 나왔어, 아까처럼. 야, 산지박계가 나왔는데 이거하고 얘가 나중에 대학의 한양대 논술로 고생해가지고 마지막에 붙은 그 사건하고 얘는 동시적이라고 본 거야. 연관성이 있다고. 심지어 점을 친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불길해서 안 되겠는데 그랬는데, 얘는 혼자서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야, 이게 과연 동시적 사건이냐?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 선생님은. 그리고, 어, 이 책을 보다 보면, 이 융이 이제 그 산스크리트 철학, 그 인도의 고대 철학이 이제 우파니샤드라든지 이런 그 아니면 중국 고전의 주역이나 도덕경이나 이제 우파니샤드로부터 이제 심화됐다고 보는 불교의 화엄 사상이나 유식 뭐 바수반대 유식 사상이나 이런 그 동양 철학들의 일종의 변주처럼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이 선생님도 물론 이제 동양 철학들 중국이나 이런 인도나 불교 철학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어. 존중하는 마음들을.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임상에서 사람 진짜 마음 아픈 마음이 병든 사람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어떤 방식으로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모델이고 그런가? 물론 이제 과학과 과학이 아닌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런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위체. 이 사위체도 말 자체가 이 트리니티에서 나온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지만 어,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예수라고 하는 성자와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늘나라로 승천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남겨놨다고 하는 그 성령 포함해서 삼위 하나의 하나님이 세 개다. 하나인데 세 개고 세 개가 하나다. 세 개로 분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 이걸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융은 분명히 거기서 영향을 받았을 건데 하나의 도식을 더 깔아서 사위체라는 도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해석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도식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 말도 너무 어렵게 만들어놔서 아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뭐 이렇게 되고 각각의 또 이 하나의 뭐 로툼둠이라든지 라피스나 이런 것들은 또 그것만의 사위체들로 이제 구조 그 기하학적 그 입체 구조를 갖게 또 만들어놔서 야 이거는 복잡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뭐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것도 선생님이 이해한 방식으로만 설명을 하면 이 중요한 것은 얘가 돌로부터 지금 호모까지 연결되는 이 과정이라고 생각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그 원형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인데 인간이기 이전에 생명인데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물질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우리 역시 물질적 존재라는 거야.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잖아.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막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나의 에너지에서 나온 거지. 기에서 나온 거지. 성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기는 어디서 온 거냐면 어젯밤에 먹은 치킨에서 삼겹살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성하는 이 물질적 토대라는 것, 내가 신체를 가지고 있고 내 물질인 나를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자기를 찾는 것은 단지 내 가면, 사회적 얼굴 혹은 그 안에 가려진 그 섀도우 정도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고 인간이기 이전의 보편성, 인간을 뛰어넘는 물질로서의 나까지를 나로 인지하는 과정의 전일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라피스라고 하는 물질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리비도라고 하는 본능적인 인간. 우리가 그 서정주 시인의 화사라는 시 같은 데 보면 어, 꿈틀꿈틀거리는 원시적 생명력을 갖고 있는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징그럽고 보기 괴로운 꽃뱀을 부정하며 돌로 던지면서 그것들을 또 따라가고 있는 이상한 양가적인 마음을 드러내는 시가 서정주의 화사, 이 서정주의 데뷔 화사집에 실린 주제 표지작인데 그런 이미지들 아니면 그 금기된 우리의 욕망들 그것이 이제 그 아담 이거를 이제 이 아담이라고 하고 그 아담을 꼬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만드는 이상적인 인간으로부터 그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에 빠뜨리는 우리의 뱀적인 마음 셀프스 펜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돼? 우리는 높은 수위 수준의 이상적인 인간. 그래서 우리가 이 여기서 이제 인간의 발달 단계를 그 개성화 과정, 자기를 찾는 과정을 5단계로 하는데 그 5단계에서 최초에 우리가 계속해서 투사할.
우리의 마음들을 투사할 존재들이 이제 부모가 약한 것을 보면서 어,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신에 의탁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그 카리스마형 지도자들, 정치도자들이나 이상적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을 흠모하다가 나아가서는 아예 그냥 이념 자체, 그런 이념 자체를 숭고하다고 추구하기도 하고 이런 그 여러 제 과정들을 이제 그 우리 발단 단계로 5단계로 설명하는데 이 책 후반부에서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이상적 인간으로 자기를 자꾸 확장하는 것. 그럼 반대의 이 원은 뭐냐라고 봤을 때 선생님이 이해한 것은 이 물질 역시도 형이상학적인 원리를 내재한다는 점에서 이 아예 그냥 기본적인 원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는 숭고한 희생양으로서의 우리의 구원자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악마적 심정이 양쪽에서 또 균형을 잡고 있는 이게 바로 우리의 전일적인 자기다라는 이런 표현. 뭐 이게 이해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원에서 물질인 돌, 그 다음에 원초적 본능인 세르페스 뱀, 그래서 우리의 인간, 우리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숭고하다고 생각하는 더 높은 수준의 아담, 이상적 인간으로 연결되는 위계로 이어졌다는 것을 이해했는데 각 층에는 다시 또 네 개의 계약적 위상에 지탱된다는 점. 거기에는 이제 구약 성서의 인물들로 이렇게 해놨더라고 선생님 보니까 뭐 드보라라든지 뭐 이런 그런데 그 선생님도 이제 이 기독교의 이 철학이나 이런 것에 이 정통한 무슨 목사님이 아니니까 아 이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해놨을까 그리고 이게 1차 저작이 아니고 해설서니까 이 뭔가 없단 말이야 이게 설명이 없어서 이렇게 추측은 됐는데 원전이 뭐 아이온 이런 걸 읽어야겠지. 그런데 읽기 어려웠다는 점 지금. 그래서 아, 몰랐다. 선생님으로 미안하다. 전불서포다. 그 다음에 글쓰기 해설이 도움이 됐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 이럴 때에 아, 진짜 한탄스러운 건 이런 거야. 선생님한테 뭐가 없냐면 선생님이 없어. 나 학교 다니고 싶은데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줄 사람이 없다는 점이 솔직히 가장 속상한 점이야. 이런 점이. 음. 선생님도 그래서 혹시 내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로또에 당선된다면 일부 수업들을 좀 빼고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선생님 찾으러 가고 싶은 생각이 늘 있습니다. 어,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코기토 에르고 수음이라고 하는 이 명제가 우리 근대적 이성을 이제 상징하는 모토인데 제일 태제라고 하죠. 그런데 이 코기토, 이성 중심으로 나를 파악하는 내가 생각함이라는 것이 이 내면을 살피는 방식으로 나의 사유를 이해하는 것이 익숙한데, 그지? 야, 너 그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합리적으로 판단해봐. 우리는 맨날 이것들을 강요해서 마치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제대로 판단하고 그 이성의 힘으로 나를 보는 것이 진짜 나를 잘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융이 개성화에서 말하는 전일적으로 자기의 중층적인 이 겹겹이 쌓인 자, 페르소나, 그림자 아니면 아니무스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것은 마치 스님들이 내가 깨달았다라고 할 때 그 스님들은 도노, 일순간에 내가 내 마음 안에 부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걸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것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의 무엇으로 나의 어떤 내면을 전일적으로 본다는 것인가? 그 주체인 나는 무엇인가? 왜 그러냐면 나를 들여다본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나를 들여다보는 나는 나의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대적 데카르트는 이성적 합리적인 자아를 가진 인간 동물과 구별되는 그
그 코기토 할 수 있는 나라고 하는 이성적, 합리적 내가 있잖아. 근대적 이성이. 그래서 그 주체를 설정했는데 융은 전일한 나가 있다는 거잖아. 이 수많은 중층적 나를 통합하는 자기라고 하는 개성화를 추구하는 나. 그 나가 도대체 나를 본다는 게 이게 주체와 대상의 문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선생님 이해가 안 됐다는 점. 그 다음에 융의 말이 사실이라면 물질에서 이념으로 아까 그 원 혹은 돌에서 이상적인 그 아담으로 이어지는 형이상학적인 모든 과정에 내 마음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의 단순한 몇 가지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마음을 어떻게 아냐. 그러다가 계속해서 선생님이 한 이걸 한 두 번 이상 읽었는데 어떤 힌트를 찾았냐면 유아의 세계는 잘 통일되어 있다라고 하는 페이지 255페이지의 구절이 있는데 너희도 그 구절을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린 아이는 세계를 분리하지 않고 자기와 동일하게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 전에 차를 옆에 옆구리를 이렇게 긁었거든. 지금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차를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옆에다 받아가지고 내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나 혼자 받아가지고 차 옆구리를 긁으면서 뭐 이랬단 말이야. 이게 뭐야? 차와 나의 합일이지. 세계와 내가 뭐 그런 점에서 이, 이렇게 확장된다면 통일되는 것인데 혹시 이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면서 끝냈는데 옛날부터 동서고금의 예수나 공자나 맹자나 아니면 주자 성리학이나 아니면 부처나 아니면은 뭐 나가라주나나 바수반두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나 노장사상의 이 철학자들이나 이 우리가 받들고 있는 모든 성현들이 결국에는 이 세계와 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인가 보다. 그냥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 가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했는데 누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거듭난다는 게 그런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융이 유아의 세계는 잘 통일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 접근하는 것 너와 나의 분리를 하지 않아서 부처가 나만 깨달아서 천국 가고 극락 가는 게 싫어서 다른 사람들과 내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중생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해탈하지 않고 이 보살로서 이 너랑 나랑 다르지 않구나. 너의 고통이 내 고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존재. 그리고 맹자가 얘기하는 그 소인배, 나와 나를 중심으로 한 세계로 살지 않고 이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보편성에 부합하게 사는 대장부.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다 이런 얘기들을 통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이 어렵다면 이거는 선생님이 이 책 혹은 융의 이 심리학에 대해서 제대로 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그 질의응답을 세 문제를 뽑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연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좀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영혼의 지도라는 제목은 선생님이 볼 때는 첫째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모호한 것에 찾아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랜드마크들이 필요한데 그 랜드마크들을 표시해 놓는 굵직굵직한 것이 페르소나니 자아니 뭐 이런 것들 그림자니 아니마 아니무스니 이런 것들이어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나를 찾아가는 자기까지 찾아가는 그 내비게이션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나와 다는 각각이 다 다를 것이고 어, 혹시 뭐 지금 안양고 과천외고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지금 자소 쓰는 과정에서 혹시 심리학이나 심리학과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책을 바탕으로 선생님하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좀 읽어보고 자소서나 면접이나 이런 거 준비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이 책의 독서 과정을 어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은 슈팅이라는 중국 작가의 뱀이 어떻게 날 수 있지라는 작품인데 홍등이라고 하는 장림호 감독의 그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 근데 그 영화의 원작자고. 그런데 이 책을 선생님이 알게 되고 이렇게 소개하게 된 이유는 안영외고 중국어과에서 이 책을 선정해서 아이들한테 읽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도 한 50% 정도는 안양외고에 지원할 친구들이니까 그중에 또 일부 중국어과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 책 열심히 읽어서 중국어과에서 안양외고에서 좀 요구하는 어떤 수준의 책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효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소설이 짧으니까 어렵지 않게 반반씩 나눠서 좀 쉬어가면서 읽기 바랍니다. 이번 2주 동안 융의 영혼의 지도를 하느라고 너희도 힘들고 선생님도 지금 시험 기간이 겹쳐가지고 목이 완전히셨는데 아무튼 그래도 뭔가 남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습니다. 모두들 뭐 고생했고요.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고생했습니다. 빠이.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 안녕. 그래, 그래. 안녕히 계세요. 안녕, 미치야.